안녕하세요, 아스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TDF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TDF에서도 가장 많은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TDF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DF, 그 중에서도 자산배분 TDF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40, 2045, 2050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퇴 시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2050 TDF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 TDF는 약 30년 후에 은퇴를 하는 20, 30대들을 위한 TDF입니다. 자산 구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80% 이상 그리고 채권의 20% 정도 나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구성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탑 10의 자산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미국과 신흥국, 그리고 유럽, 일본, 미국 회사채, 부동산, 그리고 영국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투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 30대는 은퇴까지 30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 감소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의 60% 이상 투자, 그리고 채권의 40% 이하로 투자. 두 번째는 채권은 경제 위기 시에 주식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 장기 국채의 투자.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탑 10을 다 더하면은 79.3%가 나오는데 나머지 20%는 현금이나 환해지용 파생 상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미래에셋 2050 TDF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미국 주식의 비중 문제입니다. 여기 미국의 대형주에도 투자하고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소형주에도 투자하고 여기 미국 대형주 이제 고배당 주식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 미국 주식 전체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없을까요? 티커명 VTI ETF라고 있는데 아까 나와 있는 비중대로 환산을 해서 10년간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10년간은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4개 주식이 206.66%, VTI ETF가 200.99%로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4개 주식보다도 VTI ETF가 수수료도 더욱 저렴합니다. 또 계리율까지 고려를 한다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5% 넘게 이겼으니까 이 TDF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2050 TDF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수수료 선취를 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는 A클래스와 수수료를 미리 내지 않고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보수를 내는 C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선취 A클래스를 하는 게 좋고 3년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C클래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년째에는 수수료 선취가 운용 보수가 높지만 3년째가 되면서 미진구에 비해서 C클래스에 비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C클래스를 하든 A클래스를 하든 어쨌거나 1000만원 투자 시에 10만 1000원이니까 1%가 넘는 운용 보수를 내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투자하면은 운용 보수만 해도 벌써 10%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익 5% 넘게 이익을 봐봤자 오히려 직구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하는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평균 운용 보수가 0.2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1%가 넘는 수수료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우리에게 전혀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에 보면은 여기 뱅가드, 단기 회사채, 쇼텀 코퍼레이트 본드 ET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회사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3.66% 정도 들어있는데 제가 미국 ETF 채권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채는 주식과 거의 같이 오르면서도 주식보다도 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단기 회사채도 빠졌고 장기 회사채도 하락하고
여기 S&P 500도 하락했고, 그리고 2018, 19년도에 조정장이 있을 때도 똑같이 이 부분, 그리고 단기 회사채가 코로나 때 빠진 게 약 5%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회사채가 고점에서 저점을 보면 약 15%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장기 국채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 오히려 상승을 했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채권의 주 목적은 주식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회사채가 아니라, 주식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조금 적게 떨어지면서 주식이 하락을 해도 채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산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면서 채권을 매각하고 하락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장기 국채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50답게 주식을 샀으면은 주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좋고, 그리고 채권이 20%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려면은 주식과 같이 오르는 장기 회사채를 사거나 아니면은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은 장기 국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단기 회사채를 자산 구성에 넣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망인의 투자법을 말씀드리면서 단기 채권의 10%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연금을 뽑았어야 될 때,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 이야기고, 2050 TDF는 연금 수령까지 20년 이상 남은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모든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었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이게 왜 들어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스파이나 VW처럼 미국의 수수료가 저렴하고 훌륭한 리츠 상품들이 많은데, 이 타이거가 미래에셋의 ETF 상품인데 굳이 자신들의 회사의 상품을, 그것도 여기 합성이라고 써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에 맡기는 리츠 ETF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지금 TDF로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자신들의 회사 상품에 투자되게 만들어서 TDF의 운용보수로도 돈을 받고, 그리고 그 TDF 안에 자사의 상품을 넣음으로써 거기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도 운용보수를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여기 위에 운용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비싼 게 신흥국 주식 0.1%짜리인데 그거의 3배인 0.3%의 운용보수를 받아갑니다. 이래도 TDF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금저축 400만 원을 10년간 투자를 했을 때 4천만 원이 되는데, 10년 뒤에 모인 4천만 원이 그 10년째부터 20년째까지 운용보수로만 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TDF 상품은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기 미래에셋, 여기 증권사에 다니는 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2050 TDF는 결국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채권 자산이 편입되어 있다. 아까 3.66% 미국 단기 회사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자사 상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서 끼어 팔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든지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 상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슬이었습니다.